20세기를 대표하는 혁신의 아이콘을 두 명 꼽자면 토마스 에디슨과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이자 반역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희라고 합니다. 지난 28년 동안 EBS에서 다큐멘터리라든지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역사 관련 컨텐츠를 제작해왔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인물들은 아닌데요. 오스만 제국의 셀림 1세라든지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돌프,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나 메이지 유신의 주역이었던 기도, 사이고, 오쿠보, 이들은 기본적으로 반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사이자 반역자라고 할 수 있죠. 저는 전사이자 반역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적 리더십은 일반적인 리더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이디어는 넘쳐납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력으로서의 권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측면보다 더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항상 기득권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혁신은 기본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니까 기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지배계급을 망하게 하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피를 봐야 하는 일입니다. 당연히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치열한 투쟁심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권력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전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모든 리더가 전사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안정적인 관리를 잘 하는 리더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화의 시기, 혁신적인 시기를 이끌어갈 리더들은 이런 안정적인 관리를 잘하는 리더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반드시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하죠. 화약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군사 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화약혁명은 기본적으로 14세기에서 16세기, 17세기에 걸쳐서 유럽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화약무기의 급속한 발전을 의미합니다. 사실 모든 무기들이 인간의 근력을 이용해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활이던 창이던 칼이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화약혁명은 인간의 근력이 아닌 다른 동력원이 전장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산업혁명과 유사한 변화를 몇 세기 앞서서 일으켰습니다. 화약혁명의 시기를 거치면서 더 이상 야만이 문명을 이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죠. 카를로 치폴라라는 이탈리아의 유명한 경제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대포, 범선, 제국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카를로 치폴라는 근대 초기를 연구하다 보면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 자신의 취향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증거 때문에 대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도 화약혁명 때문에 서양이 세계사의 주역으로 떠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도 화약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세계 질서 혹은 식민지 같은 것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화약혁명이 성공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화약혁명 이전에 보병혁명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말을 탄 귀족 기사들이 전장을 지배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중세 기사들의 시대를 끝장낸 전투가 있습니다. 크래시 전투라든지 모르가르텐 전투 같은 전투들인데요. 이 전투들에서 농민 출신의 보병들이 귀족 출신 기사들의 시대를 끝냈습니다. 이들을 전쟁터에서 완전히 몰살시켰습니다. 물론 이 이후에도 귀족 기사들이 전쟁터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유럽의 전쟁터에서 기사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 주도권은 서서히 감퇴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화약 무기가 전쟁터에서 조금 더 용이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화약 무기가 받아들여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병이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유럽에서 화약 무기가 좀 더 용이하게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 측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럽이 내내 전쟁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럽은 항상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00년 전쟁, 80년 전쟁, 30년 전쟁, 정말 이름만 들어도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얼마나 자주 싸웠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토록 많은 전쟁이 길게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만 꼽자면 유럽에는 절대 강자가 없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이후에 유럽에는 한 번도 절대 강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도 비슷한 규모의 국가들이 비슷한 실력을 가지고 경쟁하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숙명처럼 계속 지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사 혁신에 국가 역량을 모조리 쏟아 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최고 90%까지 사용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도 이런 정도의 수치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높은 규모로 군사비를 지출했을 것입니다. 화약혁명에 그만큼 많은 돈을 쓴 것입니다. 당연히 화약 무기의 발전이 급속도로 압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뒤이어 이어지는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서세 동점의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서양 세력이 동양 세력을 압도하고 물리치기 시작한 시대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전에 사실 12세기, 13세기 혹은 14세기까지는 동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지역, 중동 지역이 유럽보다 훨씬 앞선 문명과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대가 시작되면서 관계는 역전되기 시작했고 서양이 우세인 시대로 변하게 되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서세 동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경쟁, 두 번째는 권력, 그리고 세 번째는 용기입니다. 무엇보다 혁신은 경쟁이 없이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이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그냥 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본성, 인지상정을 거스르고 앞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압력이 필요합니다. 경쟁이 만들어내는 위기감이라는 압력이 없다면 사실 혁신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득권을 분쇄하고 혁신을 앞으로 밀고 나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권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권력 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진정한 혁신가는 뛰어난 두뇌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자의 심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16세기 혹은 17세기 초까지만 해도 동아시아는 화약혁명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센코쿠 시대라고 해서 약 100년이 넘는 전란의 시대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 이후에는 곧바로 조선에서 일본과의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따라서 이런 전란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는 화약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짧았습니다. 청나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중국을 지배하기 시작했고요. 센코쿠 시대를 끝내고 도쿠가와 막부가 일본을 통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절대강자가 나타나자 경쟁이 사라졌습니다. 화약무기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쓸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청나라를 지배하고 있던 만주족의 철기병들이라든지 일본의 지배계급이었던 사무라이들은 화약무기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무예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의 기득권을 잃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전쟁도 없고 경쟁도 없는 상태에서 화약무기라는 그들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동아시아에서 혁신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더 이상의 화약혁명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재미있는 통계가 하나 있는데요. 18세기 중반을 기준으로 해서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군주는 청나라의 걸륭제였죠. 이 두 사람은 모두 자신의 재위 기간 중에 전쟁을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전쟁을 벌였는데 이 두 나라가 이 전쟁 기간 중에 쓴 전쟁 비용, 그러니까 군사비가 거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때 프로이센의 인구는 약 300만 명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청나라는 약 3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100배나 큰 나라가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와 동일한 전쟁 비용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럽은 엄청난 비용을 전쟁에 쏟아붓고 있었죠. 그런데 프로이센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당연히 프로이센보다 더 큰 나라였던 오스트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영국은 프로이센보다도 훨씬 많은 비용을 전쟁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 대왕은 전쟁에서 패하면 죽으려고 독약이든 캡슐을 목에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유럽의 군주들은 그만큼 절박한 자세로 경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최종적인 경쟁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체되었던 동아시아에서 군사혁신이 다시 시작된 것은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에 따라서 동아시아 각국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대로는 자신의 나라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이후입니다. 따라서 각국에서 개혁파들이 나타나서 개혁을 주도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청나라의 양무운동이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되었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청나라는 실패해서 반식민지 상태로 떨어졌지만 일본은 성공해서 근대 국가를 만들었죠.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교과서적인 설명은 청나라의 양무파들은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그냥 서양 무기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지엽적인 개혁에 이르렀고,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청나라의 양무파들은 지엽적인 개혁만 하고 일본의 유신파들은 근본적인 개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청나라의 양무파들이 모두들 충신이었던 거에 반해서 유신파들은 모두 반역자였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됩니다.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을 유신지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유신지사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대단한 개혁파였던 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처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던 시기로 따지자면 개항 이후에 등장한 서양인들을 만나면 함부로 칼을 휘두르기도 하고요. 개항을 추구하고 있던 막부의 주요 관료들을 암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대체로 1863년에서 64년 정도에 이르는 기간에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과 전면전을 벌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조슈번이 일으킨 시모노세키 전쟁이라든지 혹은 사스마번이 일으킨 사치에이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을 통해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을 도발하고 아주 참담하게 패배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문명 개화파로 전향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던 만큼 약간의 명분을 내세웠죠. 서양 오랑캐들에게 배움으로써 서양 오랑캐를 몰아내는 데까지 이르겠다라는 대양의를 명분으로 개화파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일본의 막부를 무너뜨린 이런 유신지사들은 막부로부터 배척되었던 하급무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막부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들은 막부에 대해서 어떤 충성심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역사의 전면에 처음 등장하던 시절부터 개화파가 되기 이전부터 반막부파였습니다. 제가 앞서서 모든 진정한 혁신은 기득권을 공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기성 권력의 입장에서 보자면 혁신은 반역행위입니다. 유신파들은 이걸 할 수 있었고 양무파들은 할 수 없었습니다. 양무파들은 왜 할 수 없었을까요? 양무파들은 모두 충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모두 과거를 통해서 중앙 관직에 진출한 엘리트들이었고 높은 교양을 가지고 있었고 충성심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이들의 혁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반역행위를 저지를 만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느냐가 혁신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었고, 그 결과를 우리는 약 30년 후에 청일전쟁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볼 때 항상 이제 결과를 다 알고서 바라봅니다. 뭔가 성공한 쪽에서는 처음부터 그럴듯한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역사를 따져보면 별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혁신은 쉽게 계획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계획할 수도 없고, 계획을 하더라도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혁신의 역사는 말하자면 좌충우돌과 우연의 역사입니다.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던 바스티유 습격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이 사건이 세계사를 바꾼 프랑스 혁명을 촉발할 거라고는 아마 그 당시 바스티유 습격에 참여했던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나 스티브 워즈니악이 그들의 차고에서 첫 번째 PC, 개인용 컴퓨터를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PC가 이 세계를 새롭게 창조하다시피 할 것이라고는 아마 스티브 잡스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혁신은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계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혁신을 처음 촉발했던 사람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급속도로 가속하는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속의 순간이 왔을 때, 급속도로 혁신의 속도를 올려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올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혁신을 원한다면 반드시 운전대를 직접 잡아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기 위한 권력투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권력투쟁을 두려워하고 운전대를 잡는 것을 두려워하고 운전대를 남에게 넘기는 사람이라면 혁신을 입에 올릴 수 없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혁신의 아이콘을 2명 꼽자면 20세기 초반에 토마스 에디슨과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가는 시기를 이끌었던 스티브 잡스를 들 수 있습니다. 에디슨과 잡스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이유는 이들이 사실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천재여서 혁신의 아이콘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천재적인 재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스티브 잡스의 그늘에 가려있는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든지 에디슨에게 패배해서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니콜라 테슬라 같은 사람이 훨씬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의 천재성은 실험실의 천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나 토마스 에디슨에 의해서 시장에서 패배한 사람들이죠. 반면에 잡스나 에디슨은 전쟁터에서라면 절대로 적으로 만나고 싶지 않은 무시무시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는 일입니다.
그냥 멋진 제품 하나 만들어내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기존 시장에서 혹은 기존 질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절대로 얌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사가 되어야 합니다.